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서양의 변화, 중단은 확인하기 문제풀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는 281페이지입니다. 자, 281페이지 준비되셨죠? 선생님이 중단원 확인하기를 조금 확대해서 함께 풀어볼게요. 자, 중단원 확인하기 1번의 문제는 단답형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1번의 핵심 키워드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 문화 운동이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약간을 추가하자면 바로 인간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즉 고대 그리스 로마로 되돌아가자라는 문화 부흥 운동을 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지요. 르네상스 운동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라고 하면 2번의 핵심 키워드는 활판 인쇄술입니다. 활판 인쇄술, 서양의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 누구죠? 맞습니다. 구텐베르크라고 하죠. 구텐베르크가 바로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고요. 그의 이러한 활판 인쇄술을 이용하여 어떠한 일이 활용되느냐라고 하면 책이, 즉 도서가, 그리고 성경이, 성서가 인쇄됨으로 인해서 지식의 전달 속도가 어떠해집니까? 그렇죠. 지식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자, 3번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여기 추가로 설명한다면 면벌부 판매에 반대한다라는 거죠. 자, 95개조 반박문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맞습니다. 루터죠. 마틴 루터. 그가 당시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중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자 면벌부를 판매하는 것에 저항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4번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라고 하면 대서양이라는 단어와 신학로 개척,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두 나라입니다. 신학로 개척에 앞장섰던 대서양에 위치했던 두 나라 어디와 어디냐라고 하면 맞아요. 에스파냐 그리고 맞습니다.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이라고 합니다. 핵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5번의 키워드라고 하면 그렇죠. 페루 지역 문명, 페루 지역에서 발달한 문명, 페루 지역이라고 하면 안데스 산맥 지역에 발달한 고산 지역, 높은 지역에서 계단식 밭을 이용했던 문명, 무슨 문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잉카 문명이라고 하죠. 잉카 문명이 정답이에요. 자, 1번의 문제는 풀어봤고요. 선생님과 2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문제는 기호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기호를 좀 보도록 할게요. 기호의 위치를 좀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바로 밑에 있는 화살표, 색깔, 세 가지 색깔의 화살표를 가리키죠. 그리고 리을은 여기 있고요. 미음은 여기 있어요. 자, 기호의 위치를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문제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문제의 키워드는요. 잘 보세요. 에스파냐와 신학로 개척. 아까 에스파냐와 신학로 개척했던 나라 어느 나라였죠? 포르투갈. 그럼 에스파냐 근처에 있는 대서양 연안에 바로 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미음입니다. 미음이 기호이고요. 나라로 쓰세요 라고 한다면 포르투갈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2번의 핵심 키워드는요. 멕시코 고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유럽 지역이죠. 보시면 좀 선생님 표시해 볼게요. 여기는 유럽 지역이에요. 여기는 유럽 지역. 그런데 반면에 멕시코라고 하면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 찾으면 바로 뭐 있어요? 리을이겠죠? 그래서 답은 리을이고요. 정확한 문명의 이름을 써주세요 라고 한다면 바로 아스테카 문명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밑에 있는 3, 4, 5번은요. 바로 기호를 찾는 건데 화살표에서 찾는 건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냥 선생님이 문제 순서대로 해볼게요. 바스쿠다가마라고 했어요. 인도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잘 봐. 인도로 갔던 곳을 찾으면 되죠. 인도로 온 거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맞습니다. 초록색이죠. 특히 바스코 다가마 어디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를 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답을 찾는다면 바로 뭐가 될까요? 초록색 니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뭘까요? 서인도 제도예요. 위에서 서인도 제도 찾으시면요. 보세요. 어디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서인도 제도. 그럼 서인도 제도를 왔던 색깔은 지금 무슨 색깔이죠? 맞습니다. 주황색이죠. 주황색은 기억이에요. 서인도 제도가 곧 어디예요? 맞아요. 신대륙이죠. 그래서 기억,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 기억의 항로를 통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럼 남은 건 뭐죠? 네, 보라색이 남았습니다. 보라색의 위치 잘 볼게요. 보세요. 똑같이 리스본을 출발하는데요. 오, 돌아서 쉽게 말하면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즉 무슨 일주했다라는 거죠? 세계 일주했다. 마젤란의 항로. 바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해당해요? 디귿이죠. 디귿. 여기까지가 여러분 선생님하고 함께 풀어본 서양의 유럽의 변화였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일본으로 넘어갈게요. 고고고! 자, 일본의 역사, 일본의 고대사의 처음 시작입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바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본이란 어떤 나라인가 보면요. 나라 이름은 당연히 알고 있죠.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 수도는 도쿄이고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는 약 6천만 조금 안 되는 숫자인데요. 인구는 우리나라의 2배 정도에 해당하고요. 영토도 좀 넓습니다. 일본이라는 커다란 섬 4개와 수천 개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맨 위에 홋카이도, 혼슈, 규슈, 기타 규슈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큰 섬과 그리고 수천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일본사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석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죠. 구석기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일본은 구석기의 문화 유적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무슨 문화가 발달하냐? 조목 문화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교과 학습지에는요. 선생님이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하면 프린트물 상단부, 6페이지 상단부 일본사 위에 보면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지금부터 이렇게 써줄 거예요. 뭘 쓸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일본 위에다 쓰세요. 구석기라고 써주세요. 구석기 땡땡 없음. 일본의 구석기는 없습니다. 요거 쓰셨으면 바로 밑에다 쓰세요. 신석기라고 써주세요. 신석기 시대 우리나라도 독을 씁니다. 돌을 쓰죠? 근데 우리나라도 좀 더 손잡기 편하게 좀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돌을 가공해요. 어떻게 가공하죠? 간석기라고 하죠. 간석기와 함께 이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밭농사 지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토기,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듯이 일본에서도 토기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한 토기가 무슨 토기냐? 조몬토기라고 합니다. 조몬토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잘 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조몬문화라고 써 있죠. 신석기 시대에는 무슨 문화가 발달한다? 조몬문화. 자, 신석기 시대 지났어요. 그럼 이제 무슨 시대가 옵니까? 맞습니다.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시대 당연히 도구 뭐 쓸까요? 청동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거 선생님 설명했는데 만들기 쉽다 어렵다?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뭐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계급이라는 것이 등장한다. 청동기 때부터. 기억나죠? 그리고 청동기 때 우리나라에서도요. 벼농사가 시작됐어요. 이게 일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요. 이때 발달한 문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청동기 시대 일본 문화를 이렇게 말해요. 야요이 문화라고 해요. 무슨 문화요? 야요이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가가 나타납니다. 위에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뭐가 등장하죠? 고조선이 등장하죠. 고조선.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청동기 시대에는 문화는 있었는데 나라가 없었어요. 즉 통일된 국가가 없거든요. 조그만 소국들이 이때부터 아까 선생님 청동기 때
계급이 등장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소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한 국가들이. 이게 하나의 통일된 통일국가, 최초의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 언제냐라고 하면 아주 중요해요. 일본의 첫 번째 4세기 야마토 정권 때 처음으로 국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나라에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즉 삼국, 고, 백, 신, 삼국이 있었고요. 이 삼국이 발달된 문화를 누구에게 전해주어? 일본에게 전해주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아스카 문화라고 하죠. 예를 들면 고구려에서는 먹을 만드는 거, 붓을 만드는 거, 백제에서는 불교와 같은 이런 정신적 사상이 전해지고요. 신라에서는 토기를 만드는 기술, 조선 배를 만드는 기술들이 전해지면서 일본의 독창적인 고대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요런 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만 교류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도 교류하느냐라고 하면 일본이 알아두세요. 여러분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국 당과도 교류합니다. 이에 당으로부터 중앙 집권 체제, 쉽게 말하면 율령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당나라의 중앙 집권 체제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일본에서도 중앙 집권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다이카게신이라는 개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이카 게시는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중앙집권 체제예요. 중앙집권 체제. 요게 발달하면서 서서히 국가의 형태를 갖기 시작하죠. 이 다이카 게신 때 처음으로 중앙집권, 중앙에 누가 있어요? 왕. 이때 일본의 왕을 일본인들이 이렇게 불러요. 천황이라고 하죠. 천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시기가 바로 요 다이카 게신 정치 개혁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의 기틀이 잡혔어요. 그래서 다 바로 나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나라 시대 때부터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국호. 뭐라고 하죠? 일본, 니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요. 주변국과 매우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시기가 바로 이 나라 시대예요. 자, 그런데 왕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느 시대 때요? 헤이안 시대 때. 헤이안 시대 때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당시 천황보다 누가 세지냐라고 하면 천황의 힘이 약해지고요. 귀족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귀족들이 지방에다가 자신들의 넓은 땅을 만들기 시작하죠. 장원제를, 즉 넓은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고 영토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영토를 유지하고자 자기 땅을 지키고자 우리는 이걸 일본말로 사무라이라고 하거든요. 사무라이를 고용하면서 봉건제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만의 독특한 봉건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귀족이 강해지고 천황이 약해지니까 중앙의 힘이 적잖아요. 그럼 주변국과 교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변국과 교류가 단절되게 됩니다. 교류가 단절되면서 일본만의 독자적 문화가 발달하는데 이 일본의 독자적 문화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문화요? 국풍문화라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일본의 고대사,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헤이안 시대까지 일본의 고대사를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은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조문문화. 아까 선생님이 무슨 시대라고 했죠? 맞습니다. 조문문화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문화예요. 왜냐하면 당시 간석기라는 도구와 뿐만 아니라 조문이라는 토기를 함께 사용해서 우리는 이 신석기 시대를 바로 조문문화라고 합니다. 이 조문 토기가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요거예요. 그런데 유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와 막 옆에 무늬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끝에 보면 우리나라처럼 완전 뾰족하지는 않지만 약간 뾰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바로 조문토기라고 합니다. 일본의 신석기 시대의 문화입니다. 요게 발달된 형태가 바로 옆에 가시면 신석기 지나면 다음 무슨 도구를 사용하죠? 맞습니다. 청동기입니다. 이게 바로 청동이에요. 청동기, 청동을 사용하는데요. 청동기.
뿐만 아니라 보시면 지금 무슨 농사 짓고 있어요? 맞아요. 벼농사 짓고 있죠? 요 시기를 일본의 청동기 시대, 우리가 무슨 문화라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야요이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청동기 시대에는 야요이 문화가 발달한다. 요거 머리에 두세요. 자, 그러면서부터 청동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즉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무엇이 발생한다? 계급이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소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등장한 소국 중 최초로 통일된 국가를 이룬 것이 바로 뒤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죠. 무슨 정권입니까? 야마토 정권. 굉장히 중요해요.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 첫 번째입니다. 일본의 역사상 첫 번째로 통일 국가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야마토 정권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주변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요. 특히 이 시기는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무슨 시대냐? 우리나라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 즉 고구려, 백제, 신라와 적극적인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 백제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죠. 밑에 보시면 문화를 받아들이고요. 율령제를 성립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이 나라의 영향 받았어요. 어느 나라요? 당나라죠.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매우 중요한 사건.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이카 개신. 선생님 지금 별표 몇 개 있나 봐요. 3개 있어요. 다이카 개신이 일어납니다. 다이카 개신이란 정치개혁이에요. 정치개혁. 어떻게 정치하니? 중앙에 집권시켜요. 뭘요? 권력을요.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가 만들어지죠. 이때 중앙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왕. 그런데 일본에서 왕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천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황이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사용됐던 시대. 바로 다이카 개신입니다. 핵심이에요. 천황의 호칭이 처음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형태를 갖춥니다. 두 번째,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맞습니다. 나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나라 시대의 핵심은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사용됐어요. 뿐만 아니라 알아두십시오. 주변 국가와 여기 쓸 거예요. 주변 국가 교류합니다. 특히 가장 동아시아에서 발달한 나라 어느 나라요? 당나라와 교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의 문화를 영향을 받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채 100여 년이 되지 않아서요. 수도로 옮겨요. 교토로 옮기는데요. 우린 이것을 세 번째 시기, 즉 일본의 고대사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세 번째 시기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헤이안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교토, 헤이안이거든요. 헤이안쿠라고 합니다. 교토로 수도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이 헤이안 시대 때의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뭘 알아두셔냐? 아주 중요해요. 선생님 지금부터 옆에 쓸 거거든요. 누구의 힘이, 천황의 힘이 누구보다 귀족보다 약해집니다. 누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귀족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지방에서 영토를 가지고 장원을 발달시키고요. 그리고 이 영토를 지키고자 무사들을 고용합니다. 무사를 형성하지요. 그러면서 일본만의 아주 독특한 일본만의 봉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막부체제가 형성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렇게 귀족이 강해지다 보니까 핵심이죠. 귀족이 강해지다 보니까 왕의 힘이 약해요. 그러면 주변 국가들과 교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국과 단절합니다. 교류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죠. 아까 이거 무슨 문화? 국풍문화라고 하는 독자적 문화가 형성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일본의 문자, 무슨 문자예요? 가나 문자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일본의 고대 머리에 두시면서요.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볼게요. 아까 주변 국가들과 교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언제였죠, 여러분? 다시 앞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바로 어느 시기였냐? 나라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전에 삼국시대 때도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런 교류가 단절되는 시기, 아까 어느 시대? 교토로 옮겨갔던 헤이안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만의 독자적인 문화, 아주 중요한 문화가 등장합니다. 여기 끄트머리 써 있어요. 무슨 문화요? 국풍문화라는 일본만의 핵심이에요. 독자적 문화가 발달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일본의 복장, 일본 복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아까 4개 큰 섬으로 이루어졌대. 섬나라예요.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온돌 대신에 다다미라고 하는 주택 양식이 발달하고요. 자기 집 안에 하나의 세계를, 즉 정원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일본만의 독자적인 국풍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핵심이고. 자, 프린트물 보시면요. 잘 보세요. 덩어리는 크게 몇 덩어리예요? 3덩어리예요. 첫 번째 야마토 정권, 두 번째 나라 시대, 세 번째 헤이안 시대. 자, 선생님이 누누이 설명합니다. 4세기 야마토 정권 때 처음으로 뭐 했다라고 했어요?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했죠. 주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화, 무슨 문화? 아스카 문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선생님이 알기로는 60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교과서 60페이지 보면 통일신라 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미안합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어디에 전해져서? 일본에 전해져서 독자적인 일본의 고대 문화, 바로 아스카 문화가 성립된다라는 거 한국사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주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요. 중국의 문물, 그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발달했던 나라 중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가 만들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지금 저는 몇 개 하나 봐요. 다이카게 신이라고 하는 정치적 개혁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처음으로 천황이라는 호칭이 먼저 사용됩니다. 국가 이름을 정하기도 전에요. 자, 그리고 나서 나라현으로, 즉 헤이조코로 수도를 정착하면서 바로 일본이라는, 보세요. 밑에 국호,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을 썼고요. 이때도 여전히 주변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와장창 깨진 시기가 언제냐? 바로 헤이안 시대지요. 헤이안 시대는요. 알아두세요. 천도합니다. 헤이안으로. 그리고 요게 핵심이에요. 천황보다 귀족의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귀족이 장원, 지방에서 장원을 중심으로 사무라이, 무사들을 고용해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지방 분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방 분권적 성격이 강해지죠. 즉 왕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야. 왕이 약하니까 주변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교류가 어떻게 됐다? 단절되었다. 그래서 일본만의 아주 독자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슨 문화라고 한다? 바로 국풍문화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식 복장,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정원, 그리고 바닥엔 다다미라는 바닥을 깔게 되고요. 가나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일본만의 문화예요. 반면에 아까 나라 시대 때는요. 일본이 주변 국가들과 교류가 적극적으로 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 같은 공통적 문화적 요소를 갖게 된다라고 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로는 불교, 정치적으로는 또는 사상적으로는 유교, 그리고 한자, 그리고 중앙집권체제, 율령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본의 고대사 학습지 정리였고요. 지금부터 일본의 교과서 정리로 가볼게요. 고고고. 자, 여러분 고대사 교과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구석기는 없어요. 신석기부터 등장합니다. 일본의 신석기 시대는요. 조몬토기라는 토기와 무엇을 함께 사용했느냐라고 하면 간석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때 조몬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화라고 합니까? 조몬문화라고 하는 신석기 문화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서는요. 벼농사,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요. 벼농사와 함께 당연히 청동기 시대니까 도구는 청동기. 근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청동기는 누구나 소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 뭐가 발생하고 계급이 발생하면서 각지에 뭐가 세워진다? 소국이 세워졌다. 우리는 이 문화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야요이 문화라고 합니다. 청동기와 신석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첫 번째로, 즉 통일국가가 등장한 것은 바로 4세기 중엽에 등장했던 앞에 나와 있죠? 야마토 정권, 여러분 숫자 꼭 써주세요. 1, 첫 번째 등장한 국가입니다. 소국을 뭐 했다라고 해요? 통합해요.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죠. 한반도와 삼국과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야마토 정권 시기에 아스카 문화라는 고대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특히 중국의 문화 영향을 받았다. 특히 중국의 율령이라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요. 바로 개혁이 실시됩니다. 이 개혁은 중앙집권 체제, 쉽게 말하면 정치적 개혁인데요. 이 개혁을 뭐라고 하느냐? 옆에 선생님 네모했어요. 다이카게신이라고 한다. 별표는 3개 해주세요. 다이카게신.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무슨 용어? 천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죠. 자, 두 번째 정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8세기에 헤이조쿠 나라로 수도를 옮기면서 두 번째 세력이 등장하게 돼요. 이 시대를 우리는 헤이조쿠로 수도를 옮겼던 시대, 무슨 시대? 나라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처음으로 나라 이름이 정해집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이 정해지고요. 바로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특히나 알아두세요. 주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류는 매우 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 페이지 잠깐만 넘어갈게요. 주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다 보니까 독자적인 공통의 문화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문화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해요.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핵심 나라는 바로 가운데 옆에 있는 지도죠. 가운데 있는 당이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발해와 신라, 바다 건너 일본,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베트남 북부의 진납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공통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게 돼요. 특히 밑에 보시면 본문이에요. 당의 문화가 발해, 신라, 일본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유교, 사상, 정치적 이념이지요. 뿐만 아니라 율령제, 중앙집권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왕실의 권위를 높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한자를 바탕으로 공통된 언어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유의 문자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밑에 중요해요.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유교, 율령, 불교, 한자 요 4가지의 공통점을 가진 무엇이 만들어진다?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시기가 바로 나라 시대의 이야기예요. 주변 국가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교류했던 시기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와도 문화적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여기는요. 바로 야마토 정권 때 고대 문화가 공통적인데요. 3세기 무렵이라고 하죠. 좀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3세기 무렵이라고 합니다. 3세기. 바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고구려가 막 태동하기 시작하고요. 백제는 이제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삼국이 형성되는데 이때 삼국이 가지고 있던 문화, 즉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던 밑에 보시면 불교, 유화, 토기제조, 배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일본의 고대 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볼까요? 그림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고구려의 벽화이고요. 하나는 다카마스라고 해서 일본의 벽화인데 뭐가 좀 유사해요? 그렇죠. 복색이 유사하죠. 공통점이라고 하면 복장이에요. 복식. 복식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국문화, 즉 일본 고대 문화에 영향을 주었던 삼국의 문화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가로했던 바로 이 내용이죠. 네, 불교, 유화, 미안합니다. 불교, 유화, 토기제도, 제조, 그 다음에 조선술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가요, 단절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좀 들어가 보면요. 언제부터 단절되느냐라고 하면 3번째 단락이 시작되죠. 바로 헤이안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거든요. 헤이안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3번째 헤이안 시대. 이걸 좀 더 정리한 것이 교과서 오른쪽 상단부입니다. 헤이안 시대예요.
자,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선생님 3 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해양시대. 해양시대 핵심은 이거예요. 귀족이 왕권보다 약해졌다. 지금 무슨 얘기냐? 귀족이 천황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과도 교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히 당이 쇠퇴하면서 사신을 보내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독자적인 문화가 나타납니다. 독자적 문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합니까? 그렇죠. 국풍문화라고 합니다. 국풍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교과서 218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달라졌느냐라 국풍문화, 복식이에요. 일본식 복장. 즉 일본의 고유의 복장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기모노라는 복장이. 그 다음에 일본식 주택이 만들어집니다. 즉 정원이 만들어지고요. 바닥에는 다다미를 깔기도 해요.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자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문화, 무슨 문자? 가나 문자가 사용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일본만의 독자적인 문화, 무슨 문화이다? 국풍문화이다.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이다? 바로 해이안 시대이다 라는 거죠. 자, 이 해이안 시대 때 아까 보니까 천황의 힘보다 귀족의 힘이 더 강해졌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방에서 귀족과 지방 세력을 키우면서 장원을 발달했어요. 이건 토지를 매개로 장원, 그리고 이 장원을 지키기 위해 무사를 고용하면서 봉건 제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봉건 제도가 형성되죠. 토지를 매개로 하여. 그렇죠? 그래서 일본만의 독자적인 봉건제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에서 무슨 제재가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막부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막부 시대는 지금부터 일본의 중세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일본의 중세에서 바로 막부 시대를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일본의 중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중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위에 보시면 요 챕터 요거는 일본의 고대사까지였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일본의 고세자고요.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볼 게 바로 일본의 중세인데요. 일본의 중세는 여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요 시기예요. 요 시기가 바로 일본의 중세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중세시대. 자, 그런데 독특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죠? 막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해이안 시대 때, 좀 전에 살펴봤던 해이안 시대 때부터 천황의 힘보다 귀족의 힘이 강해지고, 이때 귀족이 자신의 땅을 지키는 장원제와 자신의 땅을 지키는 무사를 고용하면서 봉건제를 형성했다. 일본만의 독자적인 봉건제도가 만들어진다. 이걸 무슨 체제? 막부체제라고 하죠. 이 막부도 크게 보세요. 몇 개로 구분됩니까? 3개로 구분됩니다. 지금부터 잘 볼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막부, 무슨 막부라고 하지요?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죠. 두 번째가 무로마치 막부, 세 번째가 에도 막부. 그 중간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시대라고 나와 있죠? 전국시대라고 나와 있죠. 약 100년간 혼돈의 시대인 전국시대가 있었다라는 거 요거 머리에 두시고요.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막 먼저 나와 있어서 보는데 자 보세요. 순서를 볼 겁니다. 막부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가마쿠라 막부. 여러분 이 지도는요. 교과서 260페이지에 있는 지도입니다. 가마쿠라 막부 때 미나모토 요리토모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표시해놨죠? 안 써 있어요. 교과서에 지금 지도 위에 여러분이 썼으면 좋겠어요.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무슨 칭호를 받았느냐?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런데 자, 이 쇼군이 뭐냐? 바로 옆에 중요한 거라 선생님이 교과서 26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거 좀 옮겨놨어요. 쇼군, 어떤 사람이냐? 중앙에서 실권을 장악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일본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일왕, 천왕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근데 위에 보세요. 천왕은 어떤 존재다라고 지금 써 있습니까? 맞습니다. 상징적 존재였어요. 쉽게 말하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뭘 담당했다? 의뢰만을 담당했다. 실제적인 권한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쇼군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쇼군이 지방의 권력을 가지는 무사들과
무슨 관계를 맺어요? 주종 관계를 형성합니다. 보세요. 반드시 뭐 줘요? 토지 줘요. 토지를 주고 이들은 무엇을 제공합니까? 충성, 군역을 제공하지요. 그러면서 쇼군과 무사 사이에 주종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것을 막부체제라고 합니다. 쇼군의 칭호를 처음 받게 되죠. 이때 이 가마쿠라 막부의 때는요. 12세기였어요. 이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 초기, 고려 말부터 해당하는데요. 이 고려 말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원나라에 침략받잖아요. 그렇죠? 몽골이 침입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가마쿠라 막부도 역시 쇠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조선 초기에 등장하는 미안합니다. 조선 초기에 등장하는 무슨 막부냐라고 하면 무로마치 막부예요. 자, 위치가 바뀌죠. 수도가 자, 무로마치 막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 때 잠시나마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일본을 통일되고요. 일본을 통일시키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옆에 보세요. 내란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지방 세력이 워낙 강성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내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세력이 막 다투어서 일어나는 무슨 시대? 전국시대. 아까 혼돈의 시대가 등장한다라고 했죠. 약 100년간 혼돈의 시대인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전국시대를 정리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조총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요. 권력을 장악했고요. 이 오다 노부나가 뒤이어서 권력을 잡은 자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전국시대를 통일합니다. 통일해요. 그럼 더 이상 지방에 무사들이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막 불만이 터져 나왔거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일본에서 싸우지? 우리 어디 가자? 조선 가자.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하지만 여러분 알죠? 임진왜란 마지막 무렵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고요. 임진왜란은 일본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때 정권을 잡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수도를 에도로 옮깁니다. 즉, 에도로 옮기고요. 에도 막부를 수립하게 되죠. 이때 지방의 무사들, 즉 지방의 제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이묘라고 하고요. 가운데 중앙에 실권을 장악한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를 정립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쇼군이 다이묘를 지배하고 관할하기 위해서 독특한 제도를 둡니다. 무슨 제도냐라고 하면 상킨 고타이 제도라고 하죠. 제도를 두게 되는데 요거는 쇼군이 다이묘를 지배하기 위해서 즉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신칸 고타이 제도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문화인데요.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프린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막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막부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다시피요. 자, 천황의 힘이 약해지고요. 지방의 귀족들이 강해졌다라고 했어요. 귀족들이 지방에서 장원을 소유하고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를 고용해요. 그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일본의 전통적인 봉건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귀족들, 즉 중앙에 있는 장군이 바로 쇼군인데요. 이때 쇼군과 지방의 무사들 사이에 봉건적인 주종관계, 즉 봉건제도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막부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부가 수립되게 되는 거죠. 막부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의 봉건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막부라고 하면 세 개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막부는 뭐냐라고 하면 가마쿠라 막부라고 합니다. 가마쿠라 막부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쇼군이라는 칭호를 처음 받았던 인물이에요.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바로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당시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특히 이 가마쿠라 막부는요. 여러분 몽골의 침입을 막아냈던 막부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요. 침입을 막아내면 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건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대우 문제, 공적 문제 때문에요. 막부가 점차 어떻게 되었다? 약화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막부인 뭐가 수립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 때부터는요, 문제는 중앙의 막부가 약해지니까 중앙의 힘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성장할까요? 지방 세력이 성장하겠죠. 그러면서 독자적인 세력이 형성되고요. 이 무렵에 지방 세력, 즉 지방의 무사들을 중심으로 한 무가 문화라는 일본의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요. 일본의 또 다른 문화, 무가 문화. 이거는 바로 무로마치 막부 때 무사들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문화를 바로 무가 문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도. 이렇게 정숙하게 차를 마시는데도 어떤 법칙과 이렇게 순서, 절차를 지키는 다도와 그리고 정원, 그리고 가면, 이렇게 화려한 가면을 쓰고 이렇게 화려한 춤과 함께 공연을 했던 가면극, 노라는 가면극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요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무로마치 시대의 문화거든요. 무로마치 시대의 문화는요. 보시면 다도 무릎 꿇고 앉아서 절차에 따라서 차를 마시죠. 그리고 류안지, 요게 뭐냐면 모래 자갈이 깔린, 왠지 알아요? 이 자갈은 밟으면 싹싹 소리 나죠. 적의 침입을 알고자 함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하죠? 그래서 당시 무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무로마치 시대에 무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라고 하는 가면극이에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손에 가면 들고 있거든요. 앞에 가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가면극, 여기 가면 쓰고 있죠. 가면 쓰고 있는 모습 보이죠? 굉장히 좀 특이한 빨간 머리 가면. 그래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가면극을 하는 노라고 하는 이런 무사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가 바로 무로마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비슷한 세력의 무사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당연히 왕권이, 중앙의 힘이 어때질까요? 약해지면서 아주 혼란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프린트물 밑에 나와 있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전국시대라고 하지요. 무사들의 세력 다툼이 있어요. 즉 혼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혼란의 시대. 즉 이걸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밑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전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조총을 통해서 세력을 규합해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는 전국을 뭐예요? 통일하고요. 불만이 있는 무사들을 중심으로 야 일본에서 싸우지 말고 어디 가자라고 합니까? 조선 가자. 그래서 임진, 외란을 도발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밑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수도를 옮겨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무슨 막부를 수립합니까? 에도 막부. 선생님 에도 막부의 별표 앞에 해놨죠. 보시면 별표 중요해요.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쿄, 에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에도 막부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에도 막부의 특징은요. 지방 분권적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밑에 써 있어요. 중앙 집권적이에요. 중앙의 힘이 세져요. 누구의 힘이요? 쇼군의 힘이 세집니다. 막부의 쇼군이 힘이 세져요. 이들이 지방의 이거 지방의 땅을 번이라고 하거든요. 영주를. 이 영주 다이묘들을 지배합니다. 이때 관계를 보시면 지배해요. 쉽게 말할게 좀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의 구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더 세졌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니? 바로 밑에 있는 상킨 고타이 제도라는 겁니다. 상킨 고타이 제도 아주 중요해요. 별표는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별표 막 하세요. 상킨 고타이 제도가 뭐냐라고 하면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쉽게 말하자 그들의 가족을요. 어디? 수도인 에도에 일정 기간 머물게 해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도 있었고요. 신라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렇죠. 기인제도 같은 거. 그렇죠. 그들의 자제를 중앙에 머무르게 하면서 인질로 삼은 거죠. 그래서 상킨 고타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부터 중앙 집권적인 막부 체제, 즉 중앙이 단단해지는 막부 체제가 형성됩니다. 특히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좀 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반대로 우리나라한테 잘못했다. 너희들의 선진문화 받아들이고 싶어 라고 해서 조선 통신사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거절했으나 조선에서는 인정하고요. 대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관이라고 해서 부산 동네까지밖에 못 오고요. 부산까지밖에
대신 우리나라는 에도까지 행진하는 조선 통신사를 200년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의 또 다른 특징은요, 바로 상공업이 크게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새롭게 성장한 신흥 상공업자들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조닌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에 의하여 가부키 화장, 이렇게 하얗게 하는 화장 있죠? 가부키 화장, 그리고 풍속화,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풍속화가 그려지고요. 이런 것들이 바다 건너 유럽까지 전해지기도 합니다. 유럽 하니까 떠오르는데요. 이때 이 일본은 대체적으로 서양과의 교류를 적게 해요. 그런데 유독 딱 한 나라하고만은 교류합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어느 나라요? 네덜란드. 네덜란드하고는 교류를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난자.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난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 서양의 학문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무슨 시대를 누렸다? 평화 시대를 누렸다라는 것까지가 일본의 중세시대 학습지를 정리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일본의 중세시대 교과서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260페이지입니다. 숙반은 학습지 정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